네, 이틀 동안 급락했던 미국 증시의 주요 지수가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최근 급락에 따른 반등의 성격이 짙다는 평가인데요. 이 향후 증시 변동성은 금리 상승과 기업 실적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증권 시세에 따라 우리 경제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뉴욕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 코스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줬었는데요. 이걸 검은 목요일이라고도 명명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나 이제 반등이 1% 정도 성공하긴 했었는데 앞서 앵커 멘트로도 이제 급락에 따른 반등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네. 이 소장님께서는 그 반등의 원인을 어디서 찾으십니까? 예, 미국 주가가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수요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이틀간 아주 큰 폭으로 떨어졌었죠. 다우지수 10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도 그에 따라서 덩달아 미국이 감기가 들면 우리가 독감이 걸리는 또는 암 걸려서 폐암이 걸려서 사망한다는 그런 속담인데 우리 증시는 더 과민 반응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패닉의 충격의 이틀이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뉴욕 증시가 상당히 반등했습니다. 반등 폭도 나스닥 같은 경우 1% 이상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미국의 증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달리 상한가, 하한가가 없지 않습니까? 하루에 수십 퍼센트, 100%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최근에 떨어진 폭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이제 이틀 만에 다시 반등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율 반등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틀간 수요일과 목요일 이 금은 수요일과 금은 목요일 주가가 너무 떨어졌다. 이럴 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주식을 살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게 어저께 밤에 매수 세력이 나오면서 주가가 1% 정도 올랐는데 1% 결코 적은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1997년도 IMF 외환 위기,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1929년에 이 대공황 때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0% 정도씩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주가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도 미국에서는 미국 뉴욕 주가를 희망적으로 낙관적으로 옵티미틱하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것이 주가 상승 반전의 기본적인 저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급락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아직 여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JP모건 CEO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이 4%까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동안에 미국의 주가가 최근 한 5, 6년간 아주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해왔습니다. 미국 주가는 자고 나면 반드시 올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 양 일방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왔거든요. 그렇게 상승에 익숙해져 있던 시장 관계자들 또는 일반 경제인들이 보기에는 주가가 이틀간 4% 정도 포인트 빠지니까 상당히 위기감으로 느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근의 주가가 너무 높다가 보니까 일방적인 상승 국면에서 한 번의 큰 조정이다. 그런 면에서 분위기 전환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가져올 만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좋은 말씀하신데 JP 모간의 이 미국의 이 IB 은행 투자은행 중에 상당히 큰 곳이죠. 거기서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미국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한마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한마디로 보면 미국의 금리거든요. 국채 금리부터 시작이 된 파문 와중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미국 금리가 중립금리에 가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중립금리라 하면 거시경제 틀에 아직도 금리는 낮다. 앞으로 계속 올릴 것이다. 이런 시그널을 줬단 말이죠. 거기서 금리가 폭등이 됐는데 JP 모간의 회장이 3.2%인 이 지금 회사채 미국 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변동성이 높다. 좀 놀랄만한 일이다. 이러는데 JP 모간 CEO의 그 4% 발언은 사실은 4%가 올라가니까 겁을 내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어차피 지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2지만 4% 올라가고 5%, 저는 한 5.5 정도가 균형금리, 중립금리라고 보는데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테니까 너무 겁내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뉴욕 증시에서 실망하고 일부 이틀 동안
투매 바람이 있었던 것은 저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아주 어설픈 그 통화 정책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제롬 파월은 경제학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학자가 아닌 연준 의장이 이제 처음이거든요. 공화당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해서 지금 앉혀놨단 말입니다. 네. 제롬 파월은 법학을 전공한 변호사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지만 경제학의 이 메커니즘의 마이크로 매크로 흐름을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본인도 스스로 아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언론 인터뷰에서 중립금리의 이 발언을 한번 잘못한 거란 말이죠. 그 전의 제닛 옐런 그 전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정통 이코노미스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이 중립금리 발언을 아주 교묘하게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게끔 잘 했는데 제롬 파월이 이번에 말을 큰 실수를 한 것이다. 그 실수의 파문이 이번 미국 주가 파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에 따른 우리 시장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무리 시장이 밀려도 코스피 지수 2100은 지켜야 한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9거래일 만에 우리 코스피가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죠. 우리 경제하고 이제 미국 경제가 과거에는 동조화 현상으로 그래서 미국 주가가 오르면 한국 주가도 오르고 네. 또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이 떨어지는 이런 같이 가는 형상을 보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어긋나는 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하고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가 서로 지금 어긋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예. 성장, 고용, 물가, 국제 수지 모든 것이 지금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이래서 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골디락스 장세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 충격이 이제 단기적으로 있는데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한국은 경제가 좋지도 않은데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중의 쇼크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IMF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3.0%에서 2.8%로 0.2%포인트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일본은 그대로 현상이 유지했는데 한국만 꼭 집어서 성장률을 낮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한국의 불안감이 좀 있는데 미국 너마저 무너지면 우리는 어떡하냐 해서 목요일 날 크게 무너졌다가 금요일 날 조금 정신을 좀 차린 지금 그런 모습이죠. 뭐 2100이냐 2000이냐 이런 것은 구체적인 실수는 이게 정권도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주식은 오르고 내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펀다멘탈이 경제가 무너질 정도 또는 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경제가 폭삭 망했다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거시경제 상태가 그 위기의 상태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가 호황 국면에서 좀 조정 국면으로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경제가 파탄 상태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가도 그에 따라서 폭락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소장님께서 앞서 언급을 하셨듯이 지금 미국 정부에서도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지금껏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거는 뭐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내놨거든요. 앞으로의 전망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아니면 3분기 기업 실적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 얘기를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우신 재무장관이 골드만삭스 출신이잖아요. 아주 그 시장 감각도 있고 총명한 이 경제 전문가예요.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우신 장관이 보인 반응을 보면 참 재미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연준이 미쳤다. 미쳐가고 있다. 아주 원색적으로. 아마 그것은 경제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우신 장관은 지금 우리 주가 그렇게 떨어질 거다. 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어떤 면에서는 좀 당연하다. 지금 최근에 주가 3년치만 보더라도 경제 성장률의 한 8배, 제가 계산을 해보면 8배 이상 올랐어요. 그럼 지금 주가가 너무 올라 있는 겁니다.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져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져서 더 길게 롱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 금년 초에 1월 달, 2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처음으로 3%를 돌파할 때 그때도 미국 주가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약 한 보름간 주가가 흔들리다가 그 후로 지금 10개월간 안정세를 찾았거든요. 저는 앞으로 미국의 금리가 5.5%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쇼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는 쇼크가 아니라 조정의 쇼크가 있다고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조정의 타이밍,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인상폭, 또 한국의 금리 인상 시점과 인상폭, 그리고 양국 거시경제 변동 상황 이런 것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가운데 미국이 또 한 번 금리를 인상한다면 우리 경제에도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경제에서 금리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본이 왜 유출됩니까? 자본 유출과 금리 격차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제가 일반 국민들 생각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에서 일부러 제 질문을 한번 올렸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지금 2.25%인데 우리는 1.50%단 말이죠. 예. 거기서 다시 미국이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격차가 또 벌어진다.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보다 돈을 더 쳐주는데 한국에 있는 돈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많이 정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우려가 매우 과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나라 물가 수준 또는 환율 이런 문제가 지금 미국의 물가가 우리보다 더 높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면 실질금리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아주 크게 높다고 할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12월 달 금리 인상은 저는 확실하게 봅니다. 미국 금리 인상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세 차례 또 내후년에 할 겁니다. 계속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금리를 너무 낮췄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격차가 많이 생겨 지금 한국은행도 금리 정책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아무 다른 경제적 고려를 하지 않고 우리도 덩달아 금리를 올리면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 기업 수익 악화가 되면 외국 자본이 떠납니다. 그러면 이래도 외국 자본이 떠나고 저래도 외국 자본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제도 고용 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5만 명밖에 안 늘었어요. 정부 목표가 30만 명이에요. 지금 고용 쪽은 지금 심각하단 말이죠. 이런 것을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금리 정책을 폐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또 증시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이 시끌시끌하지만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부동산 대책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를 옥죄고 지금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겠다면서 연이어서 이런 대책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서울 집값이 둔화세에 들어갔다. 관망세가 뭐 올 연말까지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한국 경제가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꺾였느냐. 어떤 사람은 소득주도 성장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하는데 부동산 하나를 막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지금 다 틀어막고 있단 말이죠. 부동산 거래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지금 1년 5개월 동안 계속 쓰다 보니까 경제적 심리도 피폐하고 실제 거래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생산 활동, 투자 활동 다 마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9월 13일 날 9.13 대책을 내놓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 하고 정부가 스스로 지금 자화자찬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정부의 보도문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거꾸로 졌다 이러는데 내용을 보면 상승세가 거꾸로 졌다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던 게 아니라 2.5% 오를 게 0.7% 또는 1% 올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강력한 융단 폭격을 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이것은 9.13 대책은 또 실패한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공급 대책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종부세 같은 것은 국회를 통과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부동산 현재 시세는 저는 의미가 없다 보는 게 거래가 형성이 안 됩니다.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 100분의 1로 줄었는데 거기서 형성되는 몇 가지의 시세는 의미가 없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돼요. 네, 그럼 부동산 대책 9.13 대책은 아직 통하지는 않았다는 의견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또한 금리 인상도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주택 시장 상황이 금리 인상과 맞물리게 되면 자칫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국면에 진입할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금리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다. 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망언이라고 그러냐면 금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 국토부 소관이 아니란 말입니다. 남의 소관을 굳이 금리 정책을 하고 싶으면 국토부 장관 그만두시고 한국은행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껴놓고 금리 문제를 나오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 금리가 실제로 좀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금 어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하나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면 지금 앵커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1,600조 지금 돌파 직전이에요. 1%를 올리면 16조의 국민 부담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더 생기게 되는데 퇴로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을 팔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지론이고요. 그리고 금리도 이제 올리더라도 미국처럼
서서히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차례에서 금리를 올릴 듯 말 듯 경고를 하면서 조금씩 낮춰가는 이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연착륙 정책. 이걸 펴야 된다고요. 이게 금리 정책이 누구 특정 세력을 징계하기 위해서나 또는 때려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하고 경제 정책에 저주를 하면 그 경제 정책은 국가 경제를 저주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아주 이렇게 교훈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영향까지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대호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